돼요. 내 남편은 15년 전에 죽었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묻어둔 사람 있으십니까? 죽도록 미워서 지워버렸는데 사무치게 그리워서 다시 꺼내보게 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여기 15년 전 가족을 위해 떠났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빚더미에 앉은 처자식을 볼 면목이 없어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5년 뒤 아내 영숙 씨가 평생을 바쳐 키운 외아들의 결혼식 날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낡은 트럭을 타고 떠났던 남편이 번쩍이는 최고급 세단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회장님의 모습인데 그는 왜 예식장 기둥 뒤에 숨어서 죄인처럼 울고만 있는 걸까요? 살아 돌아왔다면 당당하게 나타나지 왜 도망치듯 사라져버린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돌아왔지만 가족 앞에 설 수 없었던 한 아버지의 참회록이자 그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끝내 밥 한 끼를 먹여보내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15년의 세월,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진심. 시니어 휴먼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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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새벽 4시에 정막을 깨는 건 규칙적이고도 힘찬 칼질 소리입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 남은 칠흑 같은 어둠 속 서울 변두리 시장 골목의 영숙이네. 국밥집 간판에는 벌써 노란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게 안 59의 김영숙 씨가 제 팔뚝만한 물을 숭덩숭덩 썰어내고 있습니다. 손마디는 굵어졌고 손톱 밑에는 물마를 날 없는 고단함이 배어 있지만 칼을 쥔 그림만큼은 야무지기 짝이 없습니다. 영숙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앞치마 자락으로 훔쳐냅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자 후욱하고 뜨거운 수증기가 맹수처럼 달려듭니다. 뽀얗게 우러난 사골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은 커다란 국자를 휘저으며 솥 안의 국물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립니다. 끓어라, 끓어. 내일은 우리 민호 잔칫날이니까 오늘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더 진국으로 대접해야지. 그렇고 말고. 내일은 영숙의 외아들, 민호의 결혼식 날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국밥 팔아 키운 아들이 번듯한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를 얻어 장가를 가는 날이죠. 시장 사람들은 영숙이 복 터졌다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들 하지만 영숙의 속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영숙은 가스불을 약하게 줄이고는 주방 구석에 있는 쪽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한 구석, 작은 소반 위에는 배 하나, 사과 하나, 그리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15년 전 부도난 공장을 뒤로하고 떠났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남편 장철민의 사진입니다. 사망 신고를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영숙은 아들의 결혼식 전날인 오늘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들어온 참입니다. 쪼로록 소주잔 채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영숙은 사진 속의 남편 그 젊고 야속한 얼굴을 한참이나 노려봅니다. 원망스러우면서도 그리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영숙의 목을 타고 넘어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올리고는 꾹 눌러왔던 한숨 섞인 목소리를 토해냅니다. 여보, 민호 아범아, 내일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나? 당신 아들 장가가는 날이야. 핏덩이 같던 녀석이 어느새 커서 제 짝 찾아 떠난다고. 에이구, 이 무심한 양반아. 살아서 그 꼴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 당신이 그렇게 예뻐하던 녀석인데.
영숙은 치마 끝으로 눈가를 꾹꾹 누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사진 속 철민은 그저 15년 전의 시간 속에 멈춰서 어색하게 웃고 있을 뿐입니다. 영숙은 소주 한 잔을 사진 앞에 뿌립니다. 알싸한 알코올 냄새가 좁은 방 안을 채웁니다.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주지, 매정한 사람. 가서 부디 잘 살라고, 우리 민호 앞길 막지 말고 지켜나 달라고 비는 거야. 알았어?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칠까봐 내가 악착같이 살았어. 당신 몫까지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억울해하지 말고 편히 쉬어.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하고 가게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벌써 첫 손님이 온 걸까요? 영숙은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쪽방 문을 닫으며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아직 육수가 덜 우러났는데. 어머, 김씨 아저씨네.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우체부 김씨였습니다. 아침부터 웬 등기 우편이냐며 김씨가 헬멧을 벗고 땀을 닦습니다.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영숙에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영숙 씨, 축하해요. 내일 잔치라며? 그래서 그런가 아침부터 귀한 등기가 왔네. 발신인은 안 적혀 있는데 꽤 두툼한 게 심상치 않아. 혹시 로또라도 당첨된 거 아니여? 영숙은 고무장갑을 낀 손을 급히 씻고 물기를 닦아냅니다. 받아든 봉투는 꽤 묵직합니다. 겉면에는 아무런 주소도 없이 그저 김영숙 귀하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글씨체가 아니라 컴퓨터로 찍어낸 딱딱한 활자입니다.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김씨가 나가고 영숙은 가게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습니다. 찌익,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가게 안을 가릅니다. 봉투를 뒤집자 내용물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것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떨어진 것은 빳빳한 자기 압수표 한 장과 반으로 접힌 A사 용지 한 장뿐입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듭니다. 1, 10, 100, 1000. 1억 원짜리 수표입니다. 영숙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평생 국밥을 팔아도 만져보기 힘든 거액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툭 하고 떨어진 겁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함께 들어있던 종이를 펼칩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 역시나 컴퓨터로 친 문장만이 적혀 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부조금 대신으로 써주십시오. 영숙은 종이를 구겨질 듯 꽉 쥡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감사함보다는 의심이 먼저 밀려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발신인도 없는 이 큰 돈을 보냈단 말인가?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는 아닐까? 아니면 15년 전 남편을 괴롭히던 사채업자들의 또 다른 장난질인가? 영숙은 벌떡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시끌벅적한 시장 골목. 생선 가게 아저씨가 얼음을 깨고 채소 가게 아줌마가 좌판을 펴는 평범한 아침 풍경입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그 평범함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영숙은 두리번거리며 골목 끝을 응시합니다. 전봇대 뒤 혹은 주차된 트럭 사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 멀리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스르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영숙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지만 그곳엔 이미 짐을 나르는 인부들만 오갈 뿐입니다. 영숙은 손에 쥔 돈봉투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중얼거립니다. 누구야? 도대체 누가 장난을 치는 거야? 따가운 아침 햇살이 영숙의 찡그린 얼굴 위로 쏟아집니다. 내일 있을 결혼식이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은 않은 불길한 예감이 국밥집의 아침,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자정을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집안이라면 을에 느껴져야 할 설렘이나 분주함 대신 영숙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여행 가방에 짐을 챙겨 넣던 아들 민호의 손길이 뚝 멈춥니다. 방금 영숙이 넌지시 건넨 말 한마디가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개어놓은 양말을 가방에 넣으며 다시 한번 입을 엽니다. 그래도 민호야, 혼주석의 아버지 자리는 하나 비워두자. 사진이라도 올려놓으면 하객들이 보기에도 구색이 맞고. 민호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봅니다. 번듯하게 자라 대기업 대리가 된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그는 15년 전 그날의 겁에 질린 소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민호가 신경질적으로 가방 지퍼를 찌익 닫아버립니다. 날카로운 마찰음이 영숙의 가슴을 핥힙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죽은 사람입니다. 아니, 살았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라고요. 제 결혼식에 그 사람 그림자라도 비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진? 당장 치우세요. 너 말이 너무 심하다. 그래도 내 핏줄이고 날 낳아준 아비인데. 핏줄이요? 핏줄이 처자식 빚더미에 앉혀놓고 야반도주 합니까? 저한테 아버지는 어머니뿐이에요. 내일 혼주석에는 어머니 혼자 앉으세요. 그게 훨씬 당당하고 멋지니까. 민호는 쾅 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영숙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립니다. 닫힌 문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영숙은 덩그러니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민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가족을 버린 도망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테니까요.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냅니다. 캐캐 묵은 조명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보자기를 풀자 유행 지난 펑퍼짐한 감색 양복 한 벌이 나옵니다. 15년 전 그 난리가 났을 때 철민이 미처 챙겨가지 못한 유일한 정장입니다. 영숙은 양복을 옷걸이에 걸고 다리미 코드를 꽂습니다. 치익, 뜨거워진 다리미가 물을 머금고 하얀 김을 뿜어냅니다. 그 자욱한 수증기 너머로 영숙의 기억은 1998년의 차가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국가부도 위기니 IMF니 하는 무서운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섬유 공장을 운영하던 철민도 그 거대한 파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장 기계가 멈추던 날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쾅, 쾅, 쾅.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던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거실의 TV, 냉장고, 장롱, 심지어 어린 민호의 피아노에까지 시뻘건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어린 민호는 영숙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자지러지게 울었고 영숙은 빚쟁이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제발 아이 보는 앞에서 이러지 말라고, 조금만 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인 철민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물러가고 난 뒤 난장판이 된 집안에 돌아온 철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주병을 입에 털어넣으며 괴로워하던 그는 며칠 뒤 새벽이 밝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 구겨진 쪽지 한 장만 남겨둔 채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빚 다 갚고 민호랑 당신 호강시켜줄게.
그때까지만 날 찾지 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몇 달 뒤 베트남의 한 공사판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해 유품 몇 가지만 태워야 했던 장례식. 영숙은 그때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내 남편은 죽은 게 아니라 우릴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를 악물고 보란 듯이 잘 살겠다고 말입니다. 치익, 다리미가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양복의 주름을 펴나갑니다. 영숙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구겨진 세월을 다림질하듯 영숙은 양복 소매를 꾹꾹 눌러댑니다. 나쁜 놈, 독한 놈. 성공은 무슨 얼어 죽을 성공이야. 객지에서 혼자 죽을 거면 왜 떠났어? 그냥 우리랑 같이 죽물이라도 먹고 살지. 영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져 양복 위로 스며듭니다. 물기가 닿은 곳에서 치익 소리가 나며 금세 말라버립니다. 아들은 꼴도 보기 싫다며 사진마저 치우라는데 영숙은 왜 이 새벽에 죽은 남편의 옷을 다리고 있는 걸까요? 내일이면 아들이 결혼하는데 마치 남편이 그 자리에 오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미움도 정이라고 했던가요? 15년을 하루같이 원망했지만 막상 아들을 장가 보내려니 남편의 빈자리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영숙은 다려진 양복을 들어 빛에 비춰봅니다. 어깨 부분이 낡아서 실밥이 터져 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이 옷이 맞기나 했을까요? 배는 좀 나왔을지, 흰머리는 얼마나 늘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민호 아범아, 내일 식장에는 오지 마라. 민호가 저렇게 싫어하는데 귀신이라도 오면 안 되지. 그냥 내가 마음으로 입혀줄게. 마음으로만 입고 저기 구석에서 구경이나 하다가. 영숙은 옷걸이에 걸린 양복을 벽에 겁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걸린 빈 양복이 마치 사람의 형상처럼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구부정하고 초라한 그 그림자가 영숙을 내려다보는 것만 같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부는지 창문이 덜컹거립니다. 영숙은 흠칫 놀라 창 쪽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아까 아침에 보았던 그 검은 모자의 사내, 그리고 오늘 배달된 의문의 돈봉투. 영숙의 마음속 불안감이 다리미의 열기처럼 식지 않고 피어오릅니다. 영숙은 불을 끄고 자리에 눕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양복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립니다. 마치 내일 결혼식에 가고 싶다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보채는 철없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에는 유난히도 흐린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다가올 만남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웅성웅성, 와글와글. 강남 한복판, 최고급 호텔 웨딩홀의 로비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쏟아지고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번들거립니다. 공기 중에는 진한 화장품 냄새와 비싼 꽃향기가 뒤섞여 떠다닙니다. 그 화려한 소음의 한가운데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김영숙 씨가 서 있습니다. 쪽진 머리에 은비녀를 꽂고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영숙의 모습은 단아해 보이지만 그녀의 속은 지금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숙은 곁눈질로 옆을 봅니다. 신부 측 접수대 앞은 그야말로 문전성시입니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사돈어른 덕분에 말쑥한 정장을 입은 신사들이 줄을 지어 축의금 봉투를 내밀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의 명함 오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반면 영숙이 서 있는 신랑 측은 조금 다른 풍경입니다. 아이고, 영숙 씨. 아니,
오늘 아주 때 빼고 광냈네. 우리 민호 장가가는 날이라 시장 문도 다 닫고 왔어. 언니, 내가 떡집 문 닫고 오느라 혼났어. 이거 받아. 우리끼리 모은 거야. 왁자지껄 목소리 톤부터가 다릅니다. 시장통에서 동고동락한 건어물 가게 김씨, 떡집, 최 여사, 야채가게 박씨 아저씨들이 영숙의 하객들입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알록달록한 등산복 재킷을 걸친 사람도 보이고 흙 묻은 운동화를 급히 닦아 신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고마운 이웃들이지만 저쪽 사돈 내에 세련된 하객들과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옆에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커 보입니다. 남들 다 있는 남편 하나 옆에 세우지 못하고 아들 장가 보내는 어미의 심정이란 게 꼭 죄인 같습니다. 영숙은 치마 속에서 주먹을 꽉 쥡니다. 기죽지 말자, 김영숙. 내가 죄지었냐? 아들 변호사 만들었으면 됐지. 당당하게 어깨 펴고.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 회전문 밖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영숙의 국밥집 단골이자 죽은 남편 철민의 고향 친구인 박 사장입니다. 그런데 박 사장의 행동이 영 수상합니다. 식장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자꾸만 밖에서 안을 힐끔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사람처럼 기둥 뒤에 숨었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합니다. 영숙이 손짓을 하며 부릅니다. 박 사장, 거기서 뭐해? 얼른 들어와서 밥표 받아가. 영숙의 목소리에 박 사장이 화들짝 놀라며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꼴이 심리기를 달려온 사람 같습니다. 재수씨. 축하해요. 민호 녀석, 드디어 가는구만. 아니, 근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서 서성거려? 누구 기다려? 아니야. 기다리긴 누굴 기다려. 그냥 담배 한 대 피우느라고 그랬지.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라고. 박 사장은 영숙의 눈을 피하며 황급히 봉투를 접수대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로비 입구 쪽을 힐끔거립니다.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웨딩홀의 정문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비상구 쪽입니다. 영숙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평소엔 목소리 크고 넉살 좋은 양반이 오늘따라 왜 저리 쥐새끼처럼 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딩동댕 마이너스. 시계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로비의 소음을 뚫고 들려옵니다. 잠시 후 신랑 장민호 군과 신부 최지수 양의 결혼식이 시작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식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식장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영숙도 진행 요원의 안내를 받아 식장 입구 대기석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양가 어머님 입장 순서입니다. 사돈 부인과 나란히 촛불을 켜러 걸어가야 합니다. 식장 안은 어두워지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깔립니다. 화려한 조명이 버진 로드를 비춥니다. 영숙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흰 장갑을 고쳐 낍니다. 문이 열리고 사회자의 멘트가 들립니다. 먼저 오늘의 성스러운 예식을 밝혀줄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어머님 입장.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집니다. 영숙은 사돈 부인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는 버진 로드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폭신합니다. 양옆의 하객들이 환호하며 꽃잎을 뿌립니다. 영숙은 애써 웃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채 3초를 가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영숙의 시선이 무심코 하객석 뒤편
어둠에 잠긴 기둥 쪽을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닿지 않는 구석, 대리석 기둥 뒤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앉아 식을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낡은 중절모를 푹 눌러쓰고 짙은 회색 코트깃을 세워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영숙의 발걸음이 미세하게 느려집니다. 사돈 부인이 의아한 듯 영숙의 손을 살짝 잡아끕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은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움직일 줄을 모릅니다. 남자는 버진 로드를 걷는 영숙과 그 끝에 서 있는 아들 민호를 번갈아 보고 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코트 소매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든 건 그의 어깨였습니다. 오른쪽이 왼쪽보다 살짝 더 처진 어깨.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 둥글게 굽은 등. 그리고 뒷짐을 질 때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감싸주는 저 독특한 자세. 시간이 15년 전으로 되감깁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치듯 집을 나서던 남편, 장철민의 마지막 뒷모습이 저랬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며 울고 있는 민호를 차마 안아주지도 못하고 황급히 돌아서던 그 죄인 같던 등짝. 그 등짝이 지금 예식장 기둥 뒤에 서 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죽었잖아. 죽었다고 했잖아. 영숙은 고개를 젓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촛불을 켜기 위해 단상에 올라서야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만 같습니다. 남자가 영숙과 눈이 마주친 것 같습니다. 모자 아래 그늘진 눈빛이 영숙을 쏘아봅니다. 아니, 쏘아보는 것이 아니라 놀라서 얼어붙은 눈빛입니다. 남자가 황급히 몸을 돌립니다. 구부정한 등이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 움직임마저 영숙의 기억 속에 각인된 남편의 걸음걸이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영숙이 든 점화봉의 불꽃이 초심에 닿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영숙의 영혼은 이미 불꽃을 떠나 저 기둥 뒤 사라진 남자의 그림자를 쫓고 있습니다. 촛불이 타오르며 뿜어내는 매캐한 연기 냄새 사이로 15년 묵은 그리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사회자의 박수 유도 멘트가 귓가에서 윙윙거립니다. 영숙은 멍하니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봅니다. 방금 본 것은 헛것일까요? 귀신일까요? 아니면 죽은 줄 알았던 내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 걸까요? 단상 아래 맨 앞줄에 앉은 아들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뒤로 어둠이 짙게 깔린 예식장 출구 쪽 문이 스르르 닫히고 있습니다. 영숙의 손에 들린 점화봉이 파르르 떨립니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가장 행복해야 할 잔칫날 한복판으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찰칵 찰칵. 현란한 플래시 불빛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의 환한 미소가 박제됩니다. 주례 선생님의 길고 지루했던 덕담이 끝나고 이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사진 촬영 시간입니다. 자, 신랑 신부님, 입꼬리 더 올리시고 서로 마주 보세요. 하나, 둘. 사진사의 우렁찬 주문에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와르르 터져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모두가 앞다투어 축복의 박수를 보내는 그 순간에 단 한 사람, 혼주석에 앉은 김영숙 씨의 시선만이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영숙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립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들 민호의 얼굴이 아닌 식장 맨 뒤편 어두운 구석을 집요하게 쫓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그곳에 있던 그 남자, 기둥 뒤에 숨어서 마치 죄지은 짐승처럼 웅크린 채 이쪽을 훔쳐보던 그 중년의 사내가 막 몸을 돌리는 참입니다.
그가 쓴 중절모가 푹 눌러집니다. 회색 코트 자락이 획 돌아섭니다. 그 짧은 순간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15년 전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하던 그날 밤의 뒷모습과 지금 저 남자의 뒷모습이 필름처럼 겹쳐집니다. 약간 저는 듯한 왼쪽 다리, 축 처진 오른쪽 어깨. 어머님, 어머님 나오셔야죠. 직계 가족 촬영입니다. 진행 요원이 영숙의 팔을 잡아끕니다. 하지만 영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저 남자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오릅니다. 영숙이 진행 요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잠깐만요. 비켜요. 다들 비켜. 영숙은 단상을 뛰어내려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들 민호의 당황한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오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 치맛자락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그녀는 예식장 버진 로드를 역주행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아하게 걸어야 할 꽃길을 성난 황소처럼 질주하는 신랑 어머니의 모습에 하객들이 술렁거리며 길을 터줍니다. 로비로 뛰쳐나온 영숙의 눈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회색 코트 자락이 비상구 문틈으로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장철민, 거기서 서란 말이야. 영숙의 입에서 15년 동안 금기시되었던 그 이름이 기어이 터져 나옵니다. 목이 찢어져라 외치는 그 소리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봅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상구 문을 쾅 하고 밀어젖힙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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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좁고 가파른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는 남자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급박합니다.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영숙은 확신합니다. 귀신이라면 저렇게 요란한 발소리를 낼 리가 없습니다. 저건 사람입니다. 그것도 제 발저린 도둑놈, 아니, 내 남편 장철민이 분명합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사람이야? 거기 안 서? 영숙도 계단을 따라 뛰어내려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급했던 탓일까요? 한복에 맞춰 신은 굽 높은 꽃신이 계단 모서리에 걸리고 맙니다. 엇가는 짧은 비명과 함께 영숙의 몸이 기우뚱합니다. 무릎이 바닥에 찢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계단실을 울립니다. 정강이가 깨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벗겨진 꽃신 한 짝이 대구르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하지만 영숙은 신발을 다시 신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고 하얀 버선발 그대로 다시 달립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버선을 뚫고 발바닥을 찌르지만 지금 그깟게 대수겠습니까? 지하 주차장에 무거운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와 습한 공기가 확 끼쳐옵니다. 영숙은 숨을 헐떡이며 주차장 한복판에 멈춰섭니다. 장철민, 나와. 내 눈 안 속아. 너 맞잖아. 영숙의 외침이 텅 빈 주차장에 메아리칩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기둥 뒤에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하고 켜집니다. 눈이 부셔 팔을 들어가리는 사이 육중한 엔진 소리가 그르렁거리며 영숙을 위협합니다. 부흥 마이너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빠져나옵니다. 썬팅이 짙게 된 창문 너머 운전석에는 모자를 쓴 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차가 영숙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영숙은 보았습니다. 핸들을 쥐고 있는 남자의 손. 그 손등에 난 작은 점 하나까지도 영숙이 수천 번 어루만졌던 남편의 그것과 똑같습니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차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 철민 씨, 내려.
내리라고 이 인간아. 하지만 차는 매정하게 속도를 높입니다. 영숙의 손바닥이 차가운 차체에서 미끄러집니다. 차바퀴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리를 내더니 순식간에 출구를 향해 내달립니다. 영숙은 맨발로 차 뒤를 몇 발자국 쫓아가 보지만 사람은 기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단이 사라진 자리에 희뿌연 배기 가스만이 남았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붉은 미등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헛웃음을 흘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15년 전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갈 때 그가 탔던 차는 덜덜거리는 낡은 봉고 트럭이었습니다. 시동 한 번 걸려면 몇 번이나 키를 돌려야 했던 그 고물 트럭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서 돌아온 그는 번쩍거리는 최고급 세단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마치 영화 속 회장님처럼 너무나도 매끄럽게 말이죠. 영숙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봅니다. 한쪽은 꽃신, 한쪽은 시커멓게 더러워진 하얀 버선. 그 꼴이 꼭 자신의 처지 같습니다. 남편은 비단길을 깔고 도망가는데 자신은 자갈길에서 넘어진 꼴입니다. 귀신이 아니었어. 영숙이 바닥을 치며 오열합니다. 귀신이라면 차라리 반가웠을 겁니다. 차라리 그리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건 귀신이 아닙니다. 살아서 성공해서 좋은 차를 타고 가족을 보러 왔으면서도 끝내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도망친 비겁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공해서 온다며. 성공했으면 당당하게 오지 왜 도망가.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은 영숙의 어깨가 들썩입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비참한 꼴이 된 영숙. 그녀의 통곡 소리가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집니다. 저 멀리서 뒤늦게 쫓아온 아들 민호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지만 영숙의 귀에는 멀어지는 자동차 엔진 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 뿐입니다. 요란한 소음과 함께 비상구 철문이 벽에 부딪혀 비명을 지릅니다. 예식장 뒤편 인적 드문 복도 구석에서 김영숙 씨가 박 사장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입니다. 평소엔 오빠 동생하며 살갑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지금 영숙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박 사장은 숨이 막히는지 컥컥거라며 얼굴이 벌개져 있습니다. 그의 비싼 양복깃이 영숙의 거친 소나기에서 형편없이 구겨집니다. 말해. 똑바로 말해. 너는 알지? 아까 그 인간 장철민 맞지? 내가 뒤로 빼돌렸지? 영숙의 고함이 복도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박 사장은 눈을 질끈 감습니다.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한 듯 그의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지난 15년 동안 영숙을 속여왔던 그 무거운 비밀을 토해냅니다. 맞다. 철민이 살아있다. 영숙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집니다. 박 사장이 벽에 주저앉으며 기침을 토해냅니다. 살아있다니. 베트남 공사판에서 흙더미에 깔려 시신도 못 찾았다던 그 사람이 그래서 유품인 점퍼 하나만 태우며 통곡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살아있다니요. 영숙은 뒷걸음질 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이 울렁거립니다. 박 사장이 바닥을 기듯 다가와 영숙의 옷자락을 잡고 변명하듯 말을 쏟아냅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빚쟁이들은 칼 들고 설치지, 철민이는 빈털털이지. 죽은 걸로 처리해야 너랑 민호가 빚독촉 안 받고 산다고. 철민이가 피눈물 흘리면서 부탁한 거야. 베트남에서 자리 잡으면 돌아온다고. 그때까지만 비밀로 해달라고. 자리 잡으면? 그래서 자리 잡으니까 이제 와서 구경 온 거야? 내 아들 결혼식에 하객놀이 하러? 성공했어. 거기서 건설회사 세워서
회장 소리 들어. 너 가게 낼 때 보태라고 했던 돈, 민호 학비. 그거 다 철민이가 보내준 거야. 내가 준 게 아니고. 영숙은 귀를 막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바람나서 도망간 거라고 하면 욕이나 실컷 하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위해 죽은 척을 했다니요. 그 15년 동안 자신이 겪은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 없는 서름,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 밤마다 제사상 앞에서 흘린 그 수많은 눈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모든 게 다 기만이고 사기극이었습니다. 나쁜 새끼들. 너나 그 인간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내 눈앞에서 꺼져. 다신 내 가게 얼씬도 하지 마. 영숙은 비틀거리며 복도를 빠져나갑니다. 등 뒤에서 박 사장이 재수씨 하고 애타게 부르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의 조명이 비웃는 것처럼 영숙의 얼굴을 때립니다. 시간이 흘러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영숙이네 국밥집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평소라면 내일 장사 준비로 육수 끓이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겠지만 오늘은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 안 영숙은 불도 켜지 않은 채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주방 쪽 쪽방을 향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정성스레 술을 올렸던 남편의 영정 사진. 영숙은 벌떡 일어나 쪽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영정 사진을 집어듭니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15년 전의 젊은 얼굴로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어둠을 가릅니다. 영숙이 영정 사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 위로 흑백 사진이 뒹굽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칩니다.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컥컥거리는 신음만이 좁은 방을 채웁니다.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모시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내려진 철제 셔터 옆 작은 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망설임이 가득한 노크 소리입니다. 영숙의 숨이 턱하고 멈춥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박 사장이 기어이 그 인간에게 가게 위치를 알려준 모양입니다. 영숙은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고 깨진 액자 조각을 발로 툭 찹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눈물은 말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차가운 분노뿐입니다. 기익, 녹슨 경첩 소리를 내며 쪽문이 열립니다. 골목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가게 안으로 길게 들이칩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검게 그늘져 있지만 영숙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예식장에서 봤던 그 회색 코트, 중절모를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 남자. 15년 만에 돌아온 남편 장철민입니다. 철민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세월의 풍파를 맞은 얼굴엔 주름이 늘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입니다. 겁 많고 마음 약하고 그래서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도망쳐야 했던 그 나약한 눈빛. 철민이 입술을 달싹입니다. 목이 메는지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다가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의 공기가 멈춥니다. 15년을 기다렸던 목소리입니다.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영숙의 귀에는 그 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철민이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서려 합니다. 그의 구두는 번쩍거리고 입고 있는 양복은 한눈에 봐도 고급 원단입니다.
영숙은 자신의 꼬질꼬질한 시장통 앞치마와 깨진 영정 사진을 번갈아 봅니다. 성공해서 돌아온 남편. 약속을 지켰으니 칭찬이라도 해달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돈 많으니 용서해 달라는 걸까요? 영숙의 입가에 비릿한 냉소가 걸립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은 채 남편을 향해 쏘아붙이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낯선 사람을 보듯 싸늘하게 식은 눈동자로 그를 응시할 뿐입니다. 철민이 당황한 듯 멈칫합니다. 욕이라도 퍼부을 줄 알았던 아내가 너무나 차분하기 때문입니다. 영수가 나야. 철민이. 내가 살아서 돌아왔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철민이 손을 뻗어 영숙의 어깨를 잡으려 합니다. 그 순간 영숙이 쳐냅니다. 짝! 하는 소리가 날 만큼 매몰차게 손을 쳐냅니다. 철민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떨립니다. 영숙은 바닥에 뒹구는 깨진 영정 사진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습니다. 누구세요? 철민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여보, 왜 그래? 나잖아. 당신 남편 장철민. 내 남편 장철민은 15년 전에 죽었어요. 저기 보이죠? 내가 오늘 아침까지 제사 지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돌아옵니까? 당신은 누군데 남의 가게 와서 행패야? 여보, 나가세요. 영업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가게, 아니 내 인생에 찾아오지 마죠.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주거 침입죄로. 쾅! 영숙은 철민의 코앞에서 쪽문을 닫아버립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합니다. 문 밖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철민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게 뻔합니다. 영숙은 닫힌 문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주저앉습니다. 참았던 숨이 터져 나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쿵쾅거립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오늘 밤 남편을 2번 죽였습니다. 한 번은 영정 사진을 깨뜨려서 또 한 번은 제 손으로 문을 닫아서 말이죠. 어둠 속에서 영숙은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반가움보다 더 큰 배신감이 이 밤 영숙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묵직한 소리가 낡은 테이블 위로 떨어집니다. 식당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것은 은행 통장입니다. 그 옆으로 서류 봉투 하나가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한밤중 문 닫은 국밥집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마주 앉은 2사람 사이에는 끓어넘치는 육수 대신 숨막히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양복을 입은 철민은 죄지은 학생처럼 2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앞치마를 두른 영숙은 식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철민이 마른 침을 삼키며 어렵게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 통장에는 현금 좀 넣었고 저 서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야. 민호 신혼집으로 쓰라고 해. 영숙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통장과 서류를 바라볼 뿐입니다. 영이 몇 개인지 세어볼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저 얇은 종이 쪼가리들이 지난 15년의 세월을 비웃고 있는 것 같아 속이 울렁거립니다. 철민이 영숙의 눈치를 살피며 조금 더 의자 끝에 걸터 앉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 같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잖아. 이제 시장 바닥에서 국밥 파는 거 그만둬. 내가 다 보상할게.
남은 인생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게 해줄게. 응? 영수가. 보상. 그 단어가 영숙의 귓가에 닿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의 줄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영숙의 입가에 헛웃음이 새어나옵니다. 보상이라니요. 남편이 죽은 줄 알고 밤마다 베개를 적셨던 눈물을 돈으로 계산하겠다는 걸까요? 아비 없는 자식 소리 듣기 싫어 악착같이 아들을 키워낸 그 피 땀을 아파트 한 채로 퉁치겠다는 걸까요?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철민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칩니다. 아내가 선물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영숙의 발걸음은 안방이 아닌 주방으로 향합니다. 덜그럭. 주방 구석에 있는 항아리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숙의 거친 손이 항아리 깊숙이 들어갑니다. 손에 잡히는 건 까슬까슬하고 딱딱한 알갱이들입니다. 영숙은 그것을 한 줌 가득 쥐고 성큼성큼 걸어 나옵니다. 영숙이 철민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철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촥! 허공을 가르는 파열음과 함께 하얀 가루들이 철민의 얼굴과 가슴으로 쏟아집니다. 굵은 소금입니다. 재수없는 귀신을 쫓을 때나 뿌린다는 왕소금. 비싼 이태리제 양복 위로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립니다. 소금 가루가 눈에 들어갔는지 철민이 악소리를 내며 눈을 감싸줍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러냐고? 내가 지금 귀신보다 더 무서운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소금이라도 뿌려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야. 영숙의 목청이 터져 나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눈물보다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 돈 벌려고 우리 버렸니? 고작 이 종이 쪼가리 몇 장 쥐어주려고 15년 동안 죽은 척을 했어? 내가 나가서 돈 버는 동안 우리 민호가 어떻게 컸는지 알기나 해? 영숙은 손에 쥐고 있던 남은 소금을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민호 초등학교 졸업식 날 아비 없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애가 고개도 못 들었어. 중학교 때 친구들이 너네 아빠 빚쟁이의 도망자라고 놀려서 애가 피아노 뚜껑에 손가락이 찧었어. 그때 너 어디 있었어? 돈? 보상? 웃기지 마. 철민은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영숙을 바라봅니다. 얼굴에 묻은 소금기를 닦아낼 생각도 못합니다. 아들의 아픔, 자신이 몰랐던, 아니 외면했던 시간의 무게가 소금보다 더 쓰라리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나는 당신들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거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떠난 거야.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게 비겁한 변명이라는 거야. 우린 빚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신 없는 게 무서웠어. 가난해도 셋이서 라면 하나 나눠 먹어도 당신이 옆에 있는 게 나섰다고. 근데 넌 가장으로서의 자존심만 중요했지? 우리보다 내 쪽팔린 게 더 중요했지? 영숙의 말이 비수가 되어 철민의 심장을 후벼 팝니다. 철민은 입을 다뭅니다. 성공해서 돌아오면 모든 게 용서될 줄 알았습니다. 돈방석에 앉혀주면 지난 고생쯤은 추억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영숙에게 이 돈은 위로금이 아니라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선택한 대가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영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과 서류 봉투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철민의 가슴팍에 거칠게 던져버립니다. 툭 하고 떨어진 통장이 바닥의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힙니다. 소금 알갱이들 사이에 나뒹구는 억대의 통장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쓰레기보다 못해 보입니다. 가져가. 그리고 당장 나가. 내 가게, 내 아들 앞에서 돈 냄새 풍기지 마. 역겨우니까.
영숙은 가게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찬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와 가게 안에 뜨거운 열기를 식힙니다. 철민은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줍지도 못한 채 비틀비틀 일어납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하얀 소금이 비듬처럼 혹은 눈처럼 내려앉아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게 늙은 남자의 뒷모습만이 남았습니다. 철민이 쫓겨나듯 문 밖으로 나갑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그가 뒤를 돌아보려 하지만 영숙은 매정하게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드르륵 쾅. 철제 셔터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합니다. 닫힌 셔터 안쪽에서 영숙이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 철민은 주먹을 꽉 쥡니다. 소금에 맞은 얼굴이 따끔거립니다. 아니, 그보다 더 따가운 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뒤늦은 후회입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겪은 15년의 지옥을 그는 감히 돈으로 계산하려 했던 겁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하얀 소금밭 위로 영숙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돈을 거절했지만 마음은 가난뱅이가 된 것 같은 밤입니다. 경쾌한 풍경 소리가 시장 골목의 오후를 깨웁니다. 며칠간 문을 닫았던 영숙이네 국밥집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섭니다. 트렁크에서 꺼내지는 여행 가방 바퀴가 드르륵거리며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민호와 며느리 지수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남국의 햇살을 받아 까무잡잡하게 탔고 양손에는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 꾸러미가 한가득 들려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지수가 명랑한 목소리로 가게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하지만 민호의 발걸음은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서고 맙니다. 아내의 뒤를 따라가려던 그의 시선이 가게 앞 전봇대 아래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며칠 전 결혼식장에서 봤던 그 사람입니다. 아니, 15년 전 그 겨울밤 쪽지 한 장 남기고 사라졌던 민호의 아버지 장철민입니다. 철민은 가게 안을 기웃거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한 채 망부석처럼 서 있습니다. 며칠 사이 더 늙어버린 듯한 얼굴에는 수염이 까칠하게 돋아 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집니다. 방금 전까지 아내와 나누던 신혼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는 시퍼런 날이 섭니다. 민호는 아내 지수의 어깨를 잡고 나직하게 말합니다. 지수야, 너 먼저 들어가. 어머니한테 나왔다고 하고. 지수는 남편의 심상치 않은 표정과 저만치 서 있는 중년 남자를 번갈아 보더니 눈치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게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드르륵 가게 문이 닫히고 골목에는 두 남자만이 남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길게 늘어진 전깃줄 그림자를 바닥에 들이우고 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철민에게 다가갑니다. 발자국 소리가 하나씩 들릴 때마다 철민의 어깨가 움찔거립니다. 마침내 두 남자의 거리가 두 걸음 정도로 좁혀졌을 때 철민이 고개를 듭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마주하는 아들의 얼굴입니다. 철민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훌쩍 커버린 아들, 번듯한 정장 차림의 아들이 눈부시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을 뻗어봅니다. 민호야, 애비다. 알아. 보겠니? 민호는 그 손을 잡기는커녕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매섭습니다. 누구십니까? 철민의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민호야, 나야. 내 아빠 장철민이다. 살아 돌아왔어. 성공해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신은 못 찾았지만 장례도 치렀고 사망 신고도 다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도 제 기억 속에서도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민호의 말은 또박또박하고 정확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론을 하듯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건조한 말투입니다. 하지만 그의 바지 주머니 속 주먹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꽉 쥐어져 있습니다. 철민은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때린다면 낫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철민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며칠 전 영숙에게 거절당했던 그 통장과 집 문서입니다. 그래, 내가 죽일 놈이다. 면목이 없어. 그래도 민호야, 이거라도 받아주라. 내 결혼 선물이야. 강남에 집 한 채는 있어야 기 안 죽고 살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민호는 철민이 내민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돈이요? 지금 돈 몇 푼 쥐어주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넙죽절이라도 할 줄 아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깟 돈 때문에, 그깟 자존심 때문에 우리 버리고 갔잖아요. 당신이 베트남에서 성공하겠다고 삽질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 다듬으면서 울었어요. 내가 학교에서 아빠 없는 애라고 왕따 당해서 교복 찢겨왔을 때 당신 어디 있었어? 철민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성공해서 돌아온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진짜 성공은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 옆에 있어주는 거였어요. 당신은 실패한 겁니다. 가장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철저하게 실패한 거라고요. 민호의 고함이 골목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고 국밥집 안에서 영숙이 놀란 눈으로 밖을 내다보는 게 유리창 너머로 보입니다. 철민은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털썩?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아들의 분노가 그를 짓누릅니다. 철민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듯 빕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아빠 노릇할 기회 한 번만 줘. 무릎 꿇은 아버지의 정수리에 희끗한 새치가 보입니다. 늙고 초라한 등. 민호의 눈에서도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저 늙은 남자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너무 그리웠던 아버지가 고작 돈 봉투나 들고 와서 비굴하게 무릎 꿇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서입니다. 민호는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냅니다. 그리고 차갑게 돌아섭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가져가세요. 그 돈, 우리한테는 1원 한 푼 가치 없습니다. 민호는 가게 문 손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 철민을 향해 등을 돌린 채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한다면, 정말로 미안하다면 2번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죽은 사람처럼 사세요. 그게 당신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딸랑. 가게 문이 열렸다가 닫힙니다. 민호의 모습이 불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사라집니다. 문은 굳게 닫혔고 영업 중이라는 팻말만이 야속하게 흔들립니다. 철민은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들이 닫고 들어간 저 문이 마치 세상의 끝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건네지 못한 봉투만이 바닥의 흙먼지 위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으흐흑, 으윽. 철민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15년을 참아왔던 고독,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 믿었던 어리석음, 그리고 영원히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후회가 뒤섞인 통곡입니다. 가게 안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민호 역시 문에 기대어 주저앉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민호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문을 열면 지난 15년 어머니가 흘린 눈물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오열합니다. 담벼락 너머로 해가 집니다. 긴 그림자가 무릎 꿇은 철민을 덮치고 골목에는 갈 곳 잃은 아버지의 울음소리만이 처량하게 맴돕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선고를 받은 남자의 오후가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여행용 가방의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호텔 방의 정적을 가릅니다. 15년 만에 귀국, 그러나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짐을 싸는 장철민 회장의 손길에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지만 철민은 커튼을 쳐버립니다.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듯 빛을 차단하는 그의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습니다. 그는 침대맡에 놓았던 가족 사진을 챙겨 안주머니 깊숙이 넣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 그걸 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입니다. 같은 시각 영숙이네 국밥집. 마감 청소를 하던 영숙의 걸레질이 거칠기만 합니다. 아들이 아비에게 퍼부었던 저주 같은 말들이 가게 안에 메아리처럼 남아 귓가를 맴돌기 때문입니다. 그때 드르륵 하고 가게 문이 열립니다. 손님을 받을 기분이 아니었던 영숙이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봅니다. 영업 끝나. 하지만 서 있는 건 손님이 아니라 박 사장입니다. 그런데 박 사장의 행색이 묘합니다. 낑낑대며 들고 온 것은 촌스러운 주황색 테이프로 칭칭 감긴 낡아 빠진 라면 박스 하나입니다. 박 사장은 영숙의 테이블 위에 그 박스를 쿵 하고 내려놓습니다. 먼지가 푸석하게 피어오릅니다. 이게 뭐야? 안 가져가? 영숙의 날 선 반응에도 박 사장은 땀을 닦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철민이 내일 아침 비행기로 떠난다. 다신 안 온단다. 가기 전에 이거 너한테 전해주라고 하더라. 돈다발이면 도로 가져가라고 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돈 아니야. 쓰레기야. 박 사장의 의외의 대답에 영숙이 멈칫합니다. 철민이가 베트남에서 15년 동안 끼고 살았던 쓰레기들. 버리려다가 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가 훔쳐왔다. 박 사장은 그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영숙은 덩그러니 남겨진 라면 박스를 노려봅니다. 신라면이라는 글자가 적힌 박스 귀퉁이는 헐어서 너덜너덜합니다. 회장님 소리 듣는다는 사람이 보낸 것 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고 구질구질합니다. 영숙은 커터 칼을 가져와 테이프를 붓긋습니다. 박스가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확 풍겨옵니다. 안을 들여다본 영숙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돈다발도 금괴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꼬질꼬질하게 손때 묻은 10수권의 공책들과 누렇게 바랜 영수증, 뭉치, 그리고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영숙은 맨 위에 있는 공책 한 권을 집어듭니다. 표지가 땀과 기름때로 얼룩져 끈적거립니다. 첫 장을 넘깁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15년 전 남편이 떠난 직후인 2000년의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2000년 12월 14일 호치민 공사 현장. 오늘 처음으로 20층 높이 비계 위에 올라갔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오줌을 쌀 뻔했다.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사다리도 못하는데 십장이 내려가려면 일당 안 준다고 소리를 질렀다. 눈을 딱 감았다. 민호가 생각났다.
민호 중학교 교복비. 그 생각 하나로 버텼다. 바람이 불 때마다 떨어질 것 같았지만 죽어도 한국 가서 죽겠다는 생각으로 난간을 잡았다. 오늘 일당 50불. 민호 운동화 한 켤레 갑시다. 영숙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랬습니다. 남편 장철민은 겁쟁이였습니다. 전구를 갈아 끼울 때도 의자 위에서 벌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을 위해 20층 높이의 철골 위를 기어다녔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신화가 아니라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글자마다 피처럼 배어 있습니다. 영숙은 다음 공책을 넘깁니다. 페이지 사이에서 말라비틀어진 단풍잎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2005년 9월 18일. 추석. 베트남에도 달이 뜬다. 한국 달보다 더 크고 붉다. 공장 사람들은 월병을 나눠 먹으며 웃는데 나는 컨테이너 구석에서 찬물에 밥을 말았다. 목구멍이 부어서 밥알이 모래알 같다. 영숙이는 지금쯤 전을 부치고 있겠지. 민호는 송편을 먹고 있을까? 사진을 꺼내놓고 밥을 먹다가 국물에 사진을 빠뜨렸다. 얼른 닦았는데 민호 얼굴이 번졌다. 미안하다. 못난 애비라서. 밥 먹는 것도 미안하다. 영숙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툭 투둑. 눈물이 공책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미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버림받은 자신이 비참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일기장 속의 남편은 15년 내내 지옥 속에 있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며 찬밥을 씹어 삼키며 고독이라는 형벌을 스스로에게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영숙은 상자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겉면에 영숙이가 아팠던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한국행 비행기 표 티켓과 영숙의 가게가 멀리서 찍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날짜는 3년 전입니다. 2022년 5월. 박 사장에게 영숙이가 갑상선 수술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몰래 입국했다. 병실 앞까지 갔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내가 나타나면 영숙이가 놀라서 더 아플까봐. 퇴원하고 가게로 돌아온 영숙이를 전봇대 뒤에서 3시간 동안 지켜봤다. 다리를 저는데 마음이 찢어졌다. 가서 부축해주고 싶은데 나는 죽은 사람이다. 죄인은 나설 자격이 없다. 가게 문 앞에 드링크 한 박스만 놓고 돌아섰다. 미안해 여보. 아프지 마. 제발 아프지 마. 아. 영숙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기억이 납니다. 수술 후 가게 문을 열었던 날 문 앞에 놓여있던 이름 모를 드링크 박스. 누가 놓고 갔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것이 남편이 두고 간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도망가서 떵떵거리고 산 게 아니라 그림자처럼 늘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영숙은 미친 사람처럼 일기장들을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기름때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악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의 냄새입니다. 가족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공포를 견디고 외로움을 삼켜낸 가장의 땀 냄새입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등신 같은 인간아. 영숙이 테이블에 엎드려 오열합니다. 밖에서 보낸 성공한 사업가의 명함, 그까짓 게 뭐라고. 그 껍데기 속에 감춰진 남편의 실체는 상처투성이 노동자였습니다. 회장님 소리를 들어도 고소공포증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것조차 무서워했을 그 겁쟁이 남편의 떨림이 일기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영숙은 일기장 한 구석에 붙어 있는 낡은 영수증을 봅니다. 민호의 대학 등록금 입금증입니다. 그 아래 작게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내 연골과 바꾼 돈. 민호야, 넌 팽 굴리며 살아라. 아빠처럼 살지 마라. 흐으흑. 여보. 철민 씨. 가게 안을 채우는 건 영숙의 통곡 소리뿐입니다. 미움이 녹아내린 자리에 시리도록 아픈 연민이 차오릅니다. 돈 봉투를 던지며 나가라고 했을 때, 소금을 뿌렸을 때 남편의 표정이 왜 그토록 슬펐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는 돈을 자랑하러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보상받고 싶었던 겁니다. 가족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돌아온 겁니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킵니다. 내일 아침이면 남편은 떠납니다. 영숙은 눈물을 벅벅 닦아냅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15년 동안 찬밥 먹으며 버틴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여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숙이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주방에 가스불을 켭니다. 파란 불꽃이 화르르 타오릅니다. 가마솥에 육수를 붓는 영숙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집니다. 새벽 5시 호텔 앞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 세단의 엔진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릅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새벽은 푸르스름한 입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장철민 회장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습니다. 15년 만에 귀국이었지만 결국 빈손으로, 아니 오히려 더 큰 부채감을 안고 떠나는 길입니다. 뒷좌석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고 조수석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차는 호텔을 빠져나와 성북동 방향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차마 그냥 떠날 수 없어 멀리서 가게 문 닫힌 모습이라도 한 번 더 보고 가려는 미련 때문이겠지요. 철민의 차가 익숙한 시장 골목 어귀로 들어섭니다. 가로등 불빛이 졸고 있는 이 시간, 골목은 텅 비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영숙이네 국밥집 앞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팔짱을 낀 채 도로 한복판을 막아서고 있는 여자. 영숙입니다. 기익. 철민이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 멈춰섭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영숙의 단호한 얼굴이 하얗게 떠오릅니다. 철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차 문을 엽니다. 여보, 위험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철민이 뛰쳐나오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영숙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영숙이 턱짓으로 가게를 가리키며 툭 내뱉습니다. 밥은 먹고 가. 철민이 멍하니 서 있자 영숙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칩니다. 비행기 타면 기내식 맛없어서 어떻게 먹어. 입맛 까다로운 양반이. 잔말 말고 들어와. 육수 끓여놨으니까. 영숙은 대답도 듣지 않고 획 돌아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철민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홀린 듯 발걸음을 옮깁니다. 딸랑.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훅 하고 끼쳐오는 구수한 냄새가 코를 감쌉니다. 15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술에 쩔어 들어왔을 때마다 맡았던 그 냄새. 아내의 냄새이자 집의 냄새입니다. 가게 안은 따뜻합니다. 주방 가마솥에서는 이미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영숙은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를 꺼냅니다. 철민은 쭈뼛거리며 구석진 테이블, 4번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가 옛날에 가장 즐겨 앉던 자리입니다. 의자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끌립니다. 탁, 탁, 탁. 도마 위에서 대파 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뚝배기가 불 위에 올라가고 육수가 치익 소리를 내며 끓어오릅니다. 영숙의 손놀림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밥을 퍼담고 깍두기를 썰어 접시에 담는 그 익숙한 소리들이 철민의 굳어있던 심장을 녹이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영숙이 쟁반을 들고 다가옵니다. 김이 펄펄 나는 소머리 국밥 한 그릇, 그리고 깍두기와 고추장 마늘 장아찌, 소박하지만 꽉 찬 한 상이 철민의 앞에 놓입니다. 먹어. 식기 전에. 철민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뚝배기만 내려다봅니다. 뽀얀 국물 위에는 대파가 듬뿍 올라가 있고 그 한가운데 빨간 다대기 양념장이 정확히 3숟가락 떠져 있습니다. 철민은 매운 것을 좋아해서 늘 다대기를 3숟가락 넣어 먹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아내는 그 사소한 식성 하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철민의 손이 떨립니다. 숟가락을 들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갑니다. 뜨거운 국물이 모골대를 타고 넘어가자 식도부터 위장까지 찌릿하게 저려옵니다. 맛있습니다. 베트남 최고급 호텔에서 먹던 스테이크보다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마시던 비싼 와인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맛입니다. 아니, 이건 맛이 아니라 그리움입니다. 흡, 흡. 철민의 목에서 억눌린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숟가락질을 할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물 속으로 사라집니다.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콧물이 나오고 눈앞이 흐려져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숙은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아 그런 철민을 무심히 바라봅니다. 물수건 하나를 툭 던져주며 말합니다. 질질 짜지 말고 먹어. 복 달아나. 철민이 물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밥을 국물에 맙니다. 후루룩 후루룩. 뜨거운 국밥을 허겁지겁 밀어 넣습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아니 15년을 굶주린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먹습니다. 영숙이 그런 남편을 보며 나직하게 입을 엽니다. 용서한 거 아니야. 당신이 우리한테 한 짓, 돈 몇 푼이나 편지 몇 장으로 퉁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아직 당신 미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욕을 해. 철민이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밥은 먹여보내야겠더라. 당신이 보낸 일기장 봤어. 거기서 15년 동안 찬밥 먹으면서 살았다며. 명절에도 혼자 밥 먹었다며. 그 꼴로 보내면 내가 나중에 저승 가서 시어머니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래.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물기를 머금습니다. 그러니까 굶고 다니지 마. 어디 가서 밥 굶고 다니면 그게 나 욕먹이는 거야. 알았어? 그게 내 남편이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야. 철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입안 가득 밥을 쑤셔 넣습니다. 입안이 터질 것 같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투박한 타박이 세상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들립니다. 미워도 내 식구, 꼴 보기 싫어도 밥은 먹여야 하는 한국 여자의 지독한 정이 철민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냅니다. 누군가 들어옵니다. 철민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손님인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 아닙니다. 어머니, 민호입니다. 양복 차림이 아니라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서 있습니다. 새벽에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겁니다. 민호의 시선이 국밥을 먹고 있는 아버지의 정수리에 꽂힙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 가게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영숙은 아들을 보며 눈짓을 합니다. 이리 오라는 신호입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철민은 아들이 들어온 인기척을 느꼈지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했던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숟가락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립니다. 저벅. 민호가 다가와 테이블 옆에 섭니다. 그리고 주방 쪽 냉장고로 걸어가더니 물통을 꺼내옵니다. 컵에 시원한 물을 가득 따릅니다. 탁! 민호가 철민의 뚝배기 옆에 물컵을 내려놓습니다. 그 소리가 국밥집의 정적을 깹니다. 철민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봅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짐짓퉁명스러운 표정으로 허공을 보며 말합니다. 체해요. 천천히 드세요.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는 천금보다 무겁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용서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을 떠다 준다는 것, 체하지 말라고 걱정해 준다는 것, 그것은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만큼 열어주었다는 뜻입니다. 철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고맙다. 민호야. 민호는 대답 없이 의자를 빼내어 어머니 옆에 털썩 앉습니다. 그리고 영숙에게 툴툴거립니다. 나도 배고파요. 밥 줘요. 영숙의 얼굴에 그제야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뭐냐? 내 새끼 배고프면 줘야지. 영숙이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테이블에는 훌쩍거리는 아버지와 묵묵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아들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만 그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습니다. 후루룩 쩝쩝. 철민이 다시 국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따라준 물을 중간중간 마셔가면서 말이죠. 그 투박한 식사 소리가 새벽의 국밥집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15년 만에 비로소 완성된 가족의 소리입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사이로 세 사람의 거리가 국물 냄새만큼이나 진하게 섞여들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밥 한 끼를 같이 먹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가족의 멈춰버린 시계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높은 천장에 출국 안내방송이 맑게 울려 퍼집니다. 여행객들의 들뜬 웃음소리와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소음이 활기차게 뒤섞입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서 있습니다. 며칠 전 국밥집에서의 눈물 젖은 아침 식사를 마친 장철민 씨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철민은 말끔한 정장 차림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쫓기듯 도망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때는 죄를 감추기 위한 갑옷처럼 양복을 입고 있었다면 지금은 일터로 향하는 가장의 단단한 전투복처럼 보입니다. 그의 손에는 여권과 비행기 표가 쥐어져 있고 발치에는 큼지막한 이민 가방 대신 단촐한 기내용 캐리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영숙은 철민의 옷깃을 염해주며 짐짓퉁명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넥타이가 이게 뭐야? 삐뚤어졌잖아. 가서 밥 제때 챙겨 먹고 덥다고 찬물만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알았어. 당신이야말로 무릎 아픈데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 약 꼬박꼬박 챙겨 먹고. 철민의 대답에 영숙이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15년 만에 나누는 부부의 잔소리입니다. 그 평범하고 사소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영숙은 쇼핑백 하나를 철민에게 건넵니다. 묵직합니다. 이게 뭐야? 밑반찬이야. 멸치볶음이랑 오징어 젓갈 좀 쌌어. 거기 음식 입에 안 맞다며. 궁상 떨지 말고 밥이랑 같이 먹어. 철민이 쇼핑백을 받아듭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을 타고
가슴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영숙이 싸준 마음의 무게입니다. 철민의 코끝이 시큰해지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울면서 떠나는 뒷모습은 15년 전 한 번으로 족하니까요.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철민은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수를 바라봅니다. 민호는 여전히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철민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민호야, 아빠, 다녀오마. 이번에는 도망가는 거 아니다. 베트남 사업 정리하고 직원들 퇴직금 챙겨주고 마무리 깔끔하게 하고 올게. 딱 1년만 기다려다오. 민호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내려다봅니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예전에는 그저 부끄럽고 원망스러운 손이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손으로 철골을 잡고 버티며 자신을 대학까지 보냈다는 사실을요. 민호가 천천히 그리고 꽉 그 손을 맞잡습니다. 건강하세요. 혈압약 잊지 마시고요. 민호의 짧은 당부에 철민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때 민호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오시면 제가 술 한 잔 받을게요. 그때는 소주 말고 아버지가 좋아하신다는 그 베트남 맥주 그거 사오세요. 술 한 잔. 그 말인즉슨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세월의 회포를 풀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조심스러운 프로포즈입니다. 철민의 입가에 경련이 인 듯 떨림이 스치더니 이내 활짝 웃음꽃이 핍니다. 그래, 그래, 암 사와야지. 박스로 사올게. 하하. 철민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출국장을 울립니다. 며느리 지수도 영숙도 따라 웃습니다. 철민이 뒤를 돕니다. 출국 심사대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힘찹니다. 영숙은 멀어지는 남편의 등을 바라봅니다. 15년 전 축 처져서 도망치던 그 굽은 등이 아닙니다. 다시 가족에게 돌아오기 위해 잠시 일을 하러 떠나는 기러기 아빠의 듬직한 뒷모습입니다. 철민이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손을 흔듭니다. 영숙과 민호도 마주 손을 흔듭니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족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번 이별은 슬프지 않습니다. 기약이 있는 이별, 믿음이 있는 배웅이니까요. 그리고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이네 국밥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바탕 전쟁을 치른 뒤 영숙이 앞치마를 닦으며 한숨을 돌립니다. 그때 계산대 위에 올려둔 태블릿 PC에서 경쾌한 벨소리가 울립니다. 따르릉, 따르릉. 화면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큼지막하게 뜹니다. 영숙은 익숙하게 화면을 터치합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화면 속에 나타난 철민의 모습은 예전에 그 잔뜩 힘들어간 회장님이 아닙니다. 헐렁한 흰색 러닝셔츠 바람에 목에는 수건을 두르고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야자수가 보이는 걸 보니 베트남은 여전히 더운 모양입니다. 먹었지. 당신이 보내준 깻잎 장아찌 덕분에 밥 2공기 비웠다. 거기는 어때? 민호는 퇴근했대? 아직이지. 걔는 맨날 야근이야. 참, 어제 지수가 초음파 사진 보내줬어. 당신 할아버지 된대. 축하해. 정말? 아이고 세상에. 내가 빨리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지 원. 손주 보고 싶어서 눈이 짓무르겠다. 철민이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호들갑을 떱니다. 영숙이 폰을 향해 핀잔을 줍니다. 얼굴 좀 치워. 부담스러워. 아무튼 빨리 와. 민호가 아버지가 사오는 맥주 기다리다 목 빠지겠단다. 알았어, 알았어.
이번 달 안으로 다 정리된다. 갈 때 비행기 제일 좋은 좌석으로 끊어서 갈게. 당신 좋아하는 명품 백 하나 사들고. 아유, 됐거든요. 올 때 몸이나 성의 와. 영숙은 툭툭거리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로 채워집니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매일 안부를 묻고 서로를 응원하는 이 거리감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는 편안해 보입니다. 통화를 마친 영숙이 흐뭇한 표정으로 가게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계산대 뒤편 가장 잘 보이는 벽면입니다. 예전에는 깨진 영정 사진이 놓여 있던 그 자리. 지금은 커다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사진관 조명 아래 네 식구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영숙의 어깨를 감싸쥔 철민. 그 뒤에 듬직하게 선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수. 네 사람의 표정은 어색함 없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특히 철민의 웃음은 15년 전의 젊은 날보다 주름은 늘었지만 훨씬 더 편안해 보입니다. 가게 밖에서 늦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흔듭니다. 딸랑. 그 맑은 소리가 마치 잘 다녀오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했기에 도망쳤던 아버지, 상처받았기에 문을 닫았던 가족.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완벽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서로의 온기로 채워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요.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국밥 국물의 온기만큼이나 뜨겁게 맞닿아 있습니다. 영숙은 다시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습니다. 그녀의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국밥집의 오후를 따뜻하게 채웁니다. 언젠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 남편을 위해 육수는 오늘도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